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흔히 옛말 중에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죠. 그렇지만 가끔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심성은 콩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콩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10살, 8살 나이 차가 나는 두 오빠가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오빠들과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엔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이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집안 막내였던 아버진 다른 형제들이 부양에 신경 쓰지 않자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엔 엄마의 반대가 극심했죠. 합가를 하기 전에 부모님은 엄청 많이 다투셨어요. 당신 진짜 속도 좋다. 당신 형제들 여태껏 어머님, 아버님 재산 야금야금 다 가지고 갔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을 해? 진짜 양심들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막내라고 재산 한 푼 준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야 해? 그럼 어떡해? 다들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신다는데. 그럼 노인네들 저렇게 그냥 시골에 놔둬? 엄만 치매, 아버지 암에 그냥 저러다 돌아가시게 놔두냐 말이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만 이렇게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때 다른 형제들이 어쨌어. 우리 힘들 때 한 번 도와주지도 않고 돈 없다 어렵다 해놓고선 지금 봐봐. 시댁 재산 싸그리 다 정리해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떵떵거리면 잘 살잖아. 그거 보면 모르겠어? 자기들 이익만 받고서 의무는 싹 모르는 척 하겠다는 거잖아. 당신네들 형제들끼리 이거 해결해야지. 우리만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봐.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미 다른 형제들 연락도 안 되고 다들 무시하고 있잖아.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셨겠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여보 제발. 아, 정말 속상해서 내가. 결국 조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할머니의 치매 간병과 할아버지 암 치료는 모두 저희 집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진 다른 형제들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버지를 피하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진 피를 나눈 형제도 필요가 없다며 그렇게 다른 형제들과 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실상 조부모님께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시골집을 판 돈밖에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치료비를 충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그 위기를 서로 똘똘 뭉쳐 극복하려고 노력했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해 일을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래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형편이 엄청나게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숨은 쉴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나아졌답니다. 사실 전 처음엔 끝까지 조부모님을 책임지고 부양한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든 형제들에게 같이 책임을 지자 묻고 따질 수도 있음에도 부모님께선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 한 번은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엄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고선 아빠랑도 잘 지내고 솔직히 나였으면 내내 아빠랑 싸웠을 것 같거든. 엄마도 속상했지. 아빠 형제들만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근데 어떡해. 할머니, 할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그 시골에 지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식이라곤 네 아빠 하나뿐인데 그래도 자식 된 도리는 해야지. 그래도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고서 엄마가 진짜 힘들었잖아. 아휴, 힘들었지. 근데 엄마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모시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 전엔 아들들도 어리게만 보였는데 네 오빠들도 봐라.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 누구보다 든든한 자식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진 끝까지 우리한테 고마워하셨고 그것만으로도 엄만 참 행복하고 좋았어.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 못 느꼈을 것들이잖니.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보태준 후에 남지 않아서 지금은 같이 살길 잘한 것 같아. 전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참 이런 게 진정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핏줄임에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영까지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했으니 그게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선 항상 가족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고 당신들의 형제들과는 그런 우애가 깨져버렸지만 저희 형제들끼린 잘 지내길 늘 바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희 삼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정말 성실하고 사람이 참 순했죠. 시골에 사셨던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는 시골 근처 작은 소도시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전 그 소도시에서 작게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분식을 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전 모아둔 돈으로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부터 사실 손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런 식당들이 그때는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처음부터 일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고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 초등학교 꼬마들이었어요. 꼬마들은 늘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항상 음식이 맛있다며 엄지를 척 치켜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줌마, 저 엄마한테 일요일에도 여기서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 일요일에도 문 여는 거죠? 아휴, 어쩌지? 아줌마가 일요일에는 쉬는데. 진짜요? 아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여기 떡볶이 맛 꼭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솔직히 전 엄마가 해준 것보다 여기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정말? 아휴, 고마워. 아줌마한테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줌마 엄청 힘나는데? 진짜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맨날 오고 싶대요. 저도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렇게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정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종종 있었답니다. 하루는 가게로 어떤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이보세요. 당신이 사장이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음식을 내놨길래 우리 애가 탈이 나? 글쎄, 우리 애가 여기서 김밥 사 먹고서 지금 탈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거 어쩔 거야? 이제 곧 시험인데 이걸 어쩔 거냐고. 네? 탈이 나요? 언제 김밥을 사가셨는데요? 어제 드셨는데 탈이 나신 거라고요? 아직 다른 분들은 별말이 없으셔서. 그럼 우리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긴 말할 필요 없고 당장 병원비랑 위자료 내놔요.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음식이 그렇게 상해? 음식 장사할 거면 다른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하는 건데 우선 저희 가게에서 언제 김밥 사고 가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분들께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알아? 하여간 우리 애가 여기서 김밥 사 먹었다고 하니까 당장 내놔요. 안 그러면 나 지금 경찰서 가서 바로 고소할 거니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손님을 보면서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또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라 음식이 쉽게 상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참 장사라는 게 쉽지 않구나 새삼 느낀 적도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안 남편은 성실하게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늘 공장 일이 끝나면 제가 일하는 분식집에 와서 제 일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분식집 청소도 늘 남편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건 생각보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때마다 직접 농사를 지은 농작물들을 늘 남편 손에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해 전 새참을 준비해 갈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전 부쳐왔어요. 막걸리도 가지고 왔으니까 얼른 오세요. 아이고, 아가, 쉬는 날 좀 쉬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아유, 만나게도 붙였네. 역시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참 좋아. 아유, 어쩜 이렇게 맛있게 부쳤니? 여보, 당신 막걸리 한 잔해. 그래, 그래야지. 아가, 잘 먹으마. 오늘 안 그래도 날이 더워가지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 며느라가 덕분에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저녁엔 제가 고기 사왔으니까 이걸로 수육이나 해서 먹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기 전에 금방 겉절이 해두고 있을게요.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저녁도 편하게 먹겠네. 고맙다, 아가. 갈 때 감자랑 이것저것 챙겨가렴.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와주니 참 고맙다. 늘 저와 남편이 갈 때면 고맙다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진짜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댁에서도 유일하게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군청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시동생은 시부모님 농산일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주말엔 꼼짝없이 잠만 자곤 했어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시동생은 일어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남편은 시동생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야, 임동구, 넌 주말에도 내내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냐? 엄마 아버지 저렇게 일하시는데 좀 일찍 일어나서 거들어. 들어보니 집에서 뭐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너 손 하나 까딱도 안 한다며?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아, 왜? 형은 형수님 있으니까 편하겠지만 난 아직 짝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나도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다 해줄 거거든? 신경 끄셔. 그리고 나도 엄마 아버지 도와준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괜히 내가 나서면 일만 더 벌리지 뭐. 뭐? 이게 말이라도 못하면? 아유, 됐다, 됐어. 차라리 그냥 일찍 장가나 가버려.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시동생은 진짜 늘 놀기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평일엔 부지런하게 일을 하러 가니까 주말엔 당연히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엔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시동생은 그게 아니라 본성이 그냥 게으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제대로 장가나 갈 수 있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오히려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저흰 시동생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신혼집도 월세방으로 얻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저희는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도 낳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1년 정도 후에 저희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말도 못하고 술만 홀짝홀짝 혼자서 연거푸 들이키더라고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그동안 모아둔 돈 중 2천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뭐? 2천만 원을 빌려줘?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년에 우리 전세라도 구해서 들어가자고 해서 모아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걸 그냥 홀라당 빌려주면 어떡해. 그래서 그 돈은 언제 준대? 어? 그게, 여보, 그게 말이야? 뭐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뭔데? 설마 돈 못 받았어? 그게, 걔가 지금 연락이 안 돼.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찾아가도 안 들어온 지 꽤 됐대. 여보, 미안해. 뭐, 뭐라고? 네. 남편은 친구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좋은데 그게 또 문제였어요. 남들이 부탁하는 걸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종종 있었죠. 사실 그동안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큰돈은 주변에 빌려준 적이 없었는데 마침 적금이 만기된 걸 남편이 친구한테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돈을 덜컥 빌려준 거였습니다. 그러고선 친구가 잠적을 했다니 남편도 너무 놀라 저한테 털어놓았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남편에게 진짜 폭풍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었어야지.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내 우리 고생하면서 번 돈 조금씩 모아둔 건데 어떻게 그걸 다 날려?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난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다시 돈 찾아올게. 어? 내가 진짜 어떻게든 돈 다시 받아올게. 정말 미안해. 정말 그날의 일로 전 남편과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선 엄청 속상해 하시고 저한테도 미안해 하셨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부께서 남편이 못 받은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메꿔주시려고 다른 밭에 일을 나가셨다가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다급한 시모의 전화에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시부는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다리와 팔에 깁스를 해야 했고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모가 얼마나 속상해하시며 우셨는지 몰라요. 은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자식이 잘못한 거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했는데 괜히 더 문제만 커졌구나. 정말 미안하다 얘. 어머님,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전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심장이 꺼지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큰일이지 뭐. 아휴, 이제 어쩌냐. 곧 수학기라 일손도 필요하고 바쁜데 이제 어쩌면 좋냐. 어머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시부의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 결국 분식집을 잠시 닫고 시댁 일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시부가 일을 하시지 못하니 제가 대신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간병을 해야 해서 밭일에 신경을 못 쓰셨고, 전 그런 시모의 몫까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도 주말이면 늘 농산일에 거들어줬지만 누구보다 절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답니다. 세상 배짱이가 따로 없었던 시동생은 제가 시댁으로 가 시댁 농산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시동생은 주말이면 저와 똑같이 새벽에 나와 밭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저녁상을 차리는 걸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식구들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야, 임동구, 너 뭐야? 맨날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주는 것만 따박따박 기다리더니 언제 그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졌어? 아휴, 형수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 형수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밥이랑 국이랑 다 떠갈게요. 오늘 엄청 힘드셨죠? 내일은 그냥 쉬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도련님, 고마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도련님도 요즘 매일같이 일하러 나오시고 저녁마다 아버님 샤워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뭘. 제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형수님,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때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전 정말 그동안의 힘듦이 싹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고생을 누군가 진심으로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뻤고요. 물론 남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시부도 다치고 분식집은 잠시 닫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뿌듯하고 좋았답니다. 그러다 시동생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진짜 첫인상이 딱 봐도 도시 여자 이미지였답니다.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해서 원래 성격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면서 군청 시내 3억짜리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그때쯤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결혼하고서 딱 6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된 거였죠. 임신 소식을 듣고서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축하한다며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제가 작은 아빠가 되나 보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서방님. 입도 또 없고 너무 멀쩡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어서 기쁘네요. 형수님,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소식 듣고서 형한테 제가 형수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작게 돈을 좀 보냈습니다. 꼭 형수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전 너무나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 역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와 동서는 같은 해 아이를 낳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는 약간 저를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같이 임신을 했으니 육아용품이나 이런 거 서로 공유하자는 거였지만 은근히 동서가 절 무시하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 출산용품을 같이 마련하자며 동서가 먼저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 오빠들한테도 출산용품을 제법 많이 받아서 크게 필요한 물건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같이 백화점에 가자길래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고를 때마다 동서가 은근히 절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새 물건 좀 사는 게 어때요? 그래도 첫째인데 새 물건 쓰게 해줘야죠. 저는 저희 애 갖고 나서 남들한테 육아용품은 안 받으려고요. 귀한 우리 아이 뭐라도 더 좋은 거 쥐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치. 뭐 부모 마음이야 그렇지만 다 새 걸로 살 수 있나 뭐. 들어보니까 애들은 금방 크고
새 거서도 얼마 못 쓴다던데. 이왕이면 절약하는 게 좋잖아. 에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왜요? 아주버님 벌이가 좀 적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하나 사드릴까요? 뭐?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에이,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봐도 가격표 보고 고민하는 거 맞구만. 아유, 알았어요, 형님. 옷 한 벌 제가 사드릴게요. 형님 동서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좀 도움받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무리 동서라도 그 정도 생각은 있다고요. 뭐 하나 골라봐요. 제가 사줄 테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나 이미 주변에서도 많이 육아용품 주고 그래서 새 건 필요가 없어서 그래. 왜 자꾸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형님도 괜히 성질 내신다. 제가 뭐 형님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거겠어요? 다 형님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아유, 알았어요. 그냥 제 것만 살게요. 그러면서 정말 얄밉게 얘기를 하는데 동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서 석 달 뒤에 동서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야 각자 육아를 하다 보니 사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을 제외하곤 잘 마주치기도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전 이듬해 또 아들을 임신해 출산을 하게 되면서 한 5년 정도는 진짜 저도 정신없이 육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동서와 뭐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애들이 크고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 슬슬 동서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동선 저와는 진짜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동선 여기저기 모임도 많이 갔고 진짜 바쁘게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전 또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선 분식집을 다시 운영했는데 동선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생활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끔씩 시댁에서 동서 만날 때마다 동서가 절 참 안타까워하곤 했어요. 어머, 형님. 형님은 뭐 피부 관리 이런 거 받으러 안 가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유, 얼굴에 기미 좀 봐. 아니, 이거 관리 안 하면 계속 남을 텐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피부과 가셔야죠. 뭐 시간도 없고 이제 내 나이도 있는데 무슨 피부과야. 괜찮아. 괜찮기는요. 관리를 해야지. 관리하는 게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 값은 한다니까요. 요즘 피부 관리 하나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형님, 아무리 빠듯한 살림이라도 여자는 관리하는데 소홀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남자가 한눈 판다잖아요. 뭐 하긴 남자가 한눈 파는 것도 다 능력이 있어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형님도 저처럼 피부 관리샵 끊어서 다니세요. 이러다가 진짜 폭삭 늙겠네. 전 그때마다 동서가 진심으로 절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동서가 말할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첫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신축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 깨끗하고 시설도 좋더라고요.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식구가 살아가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소소하게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다들 많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어요. 딱 한 명, 동서를 제외하고 말이죠. 에미야, 여기 너무 좋구나. 깔끔하고 애들 방도 넓고 말이야. 기운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희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요. 내년에 큰애 학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애들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한숨 돌리겠다.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 고생 많았다, 에미야.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다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데 동서는 삐딱한 시선으로 비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어머님, 여기가 무슨 넓어요. 우리 식구들 앉으니까 거실이 꽉 차는구만.
아우, 이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형님, 아무리 그래도 돈 좀 더 들여서 좋은 곳으로 가시지. 너무 좁지 않아요? 동서, 생각보다 좁지 않아. 공간도 넓게 빠지고 무엇보다 신축이라 깨끗하잖아. 우린 좋은데 뭘. 하긴 지금껏 산 곳이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낫긴 하겠네요. 어쨌든 전 여기 너무 좁아서 못 살 것 같은데 형님 참 대단하세요. 그런 동서의 말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어요. 옆에서 시동생은 동서를 나무랐고 시부모님도 당황해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동서의 말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철없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때 상황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걸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시모의 생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생일상 차려서 먹고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은 일찍 밭에 나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남편은 시동생을 데리고서 시댁으로 향했고 전 애들과 같이 아침에 부랴부랴 생신상 차릴 재료들을 챙기고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서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점심때가 다 돼서야 겨우 동서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짐을 풀더니 매니큐어를 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동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뭐 하고 있어? 우리 같이 음식 좀 하자. 벌써 점심시간대 다 됐어. 어머님, 아버님 점심까지만 일하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얼른 우리 점심 준비해야 돼. 뭐해? 아, 이것만요. 저 어제 네일 받았는데 그게 다 벗겨져서 엉망됐거든요. 형님이 좀 하고 계세요. 저 이거 바르고 마르면 도와드릴게요. 뭐? 아니, 어차피 음식 하다 보면 또 벗겨질 수 있는 거고, 음식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참. 알았어요, 알았어. 아, 이것만요. 이것만 바르고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매니큐어를 바르고 앉아있는 동서를 보면서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지만 겨우겨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저런 동서가 제대로 음식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 동서에게 거실에 앉아 전 부칠 것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니 동서는 거실에서 저희 애들과 조카가 노는 걸 보면서 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동안 주방에서 다른 요리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저희 큰애한테 이상한 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얘, 요즘 임대 아파트 살면 친구들끼리 안 놀아준다는데 너 어떡하니?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 사귀어야 되는데 너 좀 힘들겠다 얘. 그럼 너 내 아들한테 좀 잘 보여봐. 내 아들이 친구들 너한테 많이 사귀게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 동서에게 다급히 말을 했어요.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애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해? 아니, 그렇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데. 애도 말하고 싶은데 형님한테 말이나 하겠어요? 임대 아파트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한테 말도 못하죠. 요즘 애들은 알 거 다 알아요. 아, 형님은 그렇게 요즘 애들 마음을 몰라서 어떡해요? 우리 조카 소갈이 좀 하겠네. 뭐? 동서, 잠깐 나와봐. 전 그런 동서를 말리고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애들도 놀랄 수 있으니 둘이서 얼른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동서를 마당으로 부르고선 저는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어때서? 우린 정당하게 임대하고서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걸 왜 뭐라고 하는 건데? 형님, 거길 누가 들어가는데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애들도 그거 다 알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거 쪽팔리게 생각해야지 무슨. 제가 그래도 가족으로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거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저희 형님이 임대 아파트 산다고 창피해서 말 못한다고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때였습니다.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큰 소리를 치려고 했던 그때, 저보다 먼저 달려와 동서에게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너 지금 형수님한테 뭐라 그랬어? 어? 여보. 뭐? 쪽팔려? 야, 네가 지금 형수님한테 그딴 소리 할 때야?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당장 사과 못해? 당장 사과드려.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소리치냐고. 네가 한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몰라? 임대 아파트 사는 게 뭐? 우리 뭐 얼마나 잘 산다고 굿다구로 얘기를 해? 뭐 수억이라도 당신 가지고 있어? 수십억이라도 당신 가지고 있냐고.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떳떳하게 당신보다 돈 많이 버는 형수님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자 동서는 시동생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동서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어요. 뭐? 여기서 지금 내가 일 안 하는 게 왜 나와? 그리고 뭐 내가 못할 말 했어? 솔직히 형님네 못 사니까 거기 임대 아파트 들어간 거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뭔데 사람을 무시해?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할 깜냥이나 되냐고. 뭐 한번 제대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생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을 무시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여기저기 펑펑 써제끼면서 사는 네가 뭘 안다고? 뭐라고? 내가 뭐 나 좋자고 돈 써? 그리고 그렇게 내가 쓰니까 우리 품이 유지가 되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래. 품위 유지? 야, 너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위가 어딨어? 고작 3억짜리 집에 살면서 남들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라고 생각해? 너 안 되겠다. 앞으로 경제권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서 구분하는 거, 너 그거 진짜 몹쓸 짓이야. 누구보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형수님을 고작 그따위로 대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그 돈 쓸 자격도 없어. 당장 카드 내놔. 결국 시동생이 경제권까지 다 뺏겠다고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동선 당황하며 시동생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카드를 주라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제가 미안해요. 그냥 제가 헛소리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됐지?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돈 가지고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뭐? 쪼잔? 당신은 진짜 안 되겠다. 너 요즘 카드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알기나 해? 내 돈을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있잖아. 모임할 때도 자기 돈 마냥 모임 사람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 돈 내가 밖에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이야. 거기다가 뭐? 애 옷은 무슨 명품이라도 휘감는 것처럼 수십만 원 아무렇지나 않게 쓰고. 우리가 그 정도 쓸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 외벌이의 빠듯한 살림에 당신이 그렇게 펑펑 써제낄 상황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어?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구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점점 다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당신 카드 안 넘길 거면 나랑도 그만하자. 월급쟁이 나랑 왜 사니? 나랑도 그만하자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잘못 대했던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동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엉엉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신 그렇게 말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휴, 둘째야.
넌 어쩜 그렇게 아직도 철이 없냐? 이 자식이 그렇게 돈만 밝히면 좋겠어? 애미 애비를 돈으로만 존경하고 그러면 좋겠냐고. 어떻게 우리 없는 사이 네 형님을 그렇게 무시를 해? 아유 정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다. 난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우리 집안 꼴 보면서 너 얼마나 웃었겠니? 시부모가 가난하니까 시부모처럼 보이기라도 했겠어? 억지로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당장 가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카드 다 내놓을게.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외면하자 동서는 더 펑펑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동서가 너무 얄밉고 미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줬다는 것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저렇게 사과라는데 냉정하게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거기다가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며 불며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라니 저도 끝끝내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게 어딨어. 그동안 우리 무시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생각할 줄은 몰랐어. 동서한테 진짜 실망이야. 알아? 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건데? 동서가 어떻게 잘할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는지 나 두고 볼 거야? 알았어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다신 이런 일 없게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후, 그날은 사실 시모의 생일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도 심란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한 끝에 도저히 제가 가만히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 명절이 되었을 때 동선 새벽부터 시댁에 와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선 누구보다 부지런히 전을 부치더라고요. 당연히 전 음식 만드는 옆에 서서 일일이 다 가르치면서 혼내며 알려줬고요. 동서, 이게 뭐야? 전이 이게 뭐냐고. 똑바로 붙여야지. 정신 안 차려? 전 부칠 때 잘 안 보는 거야? 아, 지금 뭐 딴 생각하는 거야, 뭐야? 아, 형님, 미안해요. 알았어요. 제가 잘할게요. 동서, 그리고 그거 붙이고서 설거지 좀 해. 그리고 설거지할 때 좀 꼼꼼하게 하고. 고춧가루가 이게 다 뭐야? 동서, 전 타겠다, 타겠어. 네, 바로 뒤집을게요. 제가 금방 다시 할게요. 결국 전 동서에게 기강을 제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선 모임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동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돈 때문에 얼마나 무시하고 뒷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결국에 모임에서도 거의 쫓겨나듯이 외면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지내곤 했는데 그걸 아는 동서가 저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형님 그 친구분들한테 제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 다 무시하고 연락도 안 받는데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형님이 좀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휴,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동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 돈으로 무시하더니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해? 형님, 한 번만요. 저 진짜 이러다가 친구 한 명도 없겠어요. 동서, 그거 다 인과응보야. 동서가 그렇게 만든 걸 누굴 탓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반성 좀 해. 사람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동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죄다 무너지고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진짜 혼자가 되니까 이젠 정말로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동서가 아주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일을 한번 해보지 않았던 동서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가끔씩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동서는 절 보면서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어? 형님, 장 보러 오셨어요? 오늘 바나나가 엄청 싸게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고기도 많이 세일해요. 제가 좋은 거 빼달라고 할까요? 행사하는 거 제가 싹 알려드릴게요. 동서, 살림꾼 다 됐네. 그래, 일은 할 만해? 바쁘진 않아? 바빠도 월급 들어오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은 아주 100원 한 푼이 아쉽다니까요. 이렇게 변한 동서를 볼 때면 참 그때 그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을 때도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만 받기던 동서가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는지 새삼 놀랍기도 하네요. 솔직히 처음엔 저 역시 동서를 굳이 용서해줘야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는데 저라고 뭐 용서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잘못한 점은 고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동서를 용서해준 이유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때문도 있었어요. 절 누구보다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으니 동서에게도 한 번쯤 더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이라도 또 혹시나 동서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진짜 형님으로서 제대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부모님도 건강하게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빠들도 가정을 꾸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한 명의 노력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서로를 배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입체적이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또한 봉사도 많이 하면서 봉사상도 많이 받을 정도로 정말 남들에겐 심성이 좋은 사람이지만 친구한테 돈도 떼었던 것처럼 저한텐 답답할 때도 있듯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에겐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희 남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뭔가 잘못했을 때 무 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내버리기보단 그 사람의 다른 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동서 일처럼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좀 더 넓게 포용하고 안아주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댁 친정 식구들과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전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